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오늘은 제약업계 테슬라라고 평가되는 모더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불과 2년 전에 18달러대에서 거래가 시작된 모더나의 지금 현재 주가는 400달러 정도 되는데요. 불과 2년 만에 22배도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준 대박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모더나는 운 좋게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성공해서 지금의 위치에 선 기업일 뿐이고, 코로나19 백신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주가는 다시 쪼그라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고, 상장 후 200배 가까이 오른 테슬라처럼 모더나는 mRNA라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기에 22배 오른 건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초기 테슬라처럼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모더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모더나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모더나가 밀고 있는 차세대 기술인 mRNA 신약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이런 mRNA를 활용한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뒤 이 파이프라인에 있는 신약의 개발 성공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도 자세히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은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모더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더나의 임직원들이나 기관 등의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저 장기투의 기준에서 목표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모더나 기업 분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모더나는 mRNA를 이용해서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mRNA는 세포의 그 DNA에서 세포 단백질을 생성하는 리보솜이라는 곳으로 유전 코드를 전달하는 일종의 염기서열 메신저 같은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모더나는 이 mRNA 염기서열을 생성하는 독자적인 기술과 방법을 개발해서 표적 세포가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질병과 싸우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각종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기존의 백신이나 치료제는 죽은 바이러스를 넣어 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방식이거나 치료 물질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었다면, mRNA는 인체 내 세포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직접 생성하도록 하는 유전 정보를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mRNA에 대한 정확한 작동 원리는 모르지만, 일단 이런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기존에 죽은 바이러스를 넣어 인체에 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에 비해서 예방률이라든지 부작용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mRNA로 만들어진 신약은 기존 방식으로 개발한 약들에 비해서 효과와 안정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에도 유리하다고 해요. 그리고 독일 바이오엔텍 mRNA 수석 연구가로 일하면서 화이자 백신을 개발해냈고, 모더나 mRNA 연구에 도움을 준 카탈린 카리코 박사는 차기 노벨상 후보로 점쳐지고 있을 만큼 mRNA 기술은 차세대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물론 모더나는 지금까지 임상 3상을 통과해서 상업화에 성공한 신약은 코로나19 백신 한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긴 해요. 물론 지금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은 거대세포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CMV 백신, 독감 백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RSV 백신 세 종류인데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백신은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 중인 건데요. 여기 보시면 플루와 RSV는 1상에 있고 CMV는 임상 2상에 있는데 왜 이게 갑자기 3상을 준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FDA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임상 단계를 건너뛰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번에 개발한 코로나19 백신도 이런 패스트 트랙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FDA의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이 총 3개가 있어요. 물론 FDA도 개나 소나 다 이런 패스트 트랙을 주는 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 3개의 백신은 이번 코로나19 백신처럼 뭔가 엄청 유망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빨리 상용화를 시켜보라는 의미로 이런 패스트 트랙을 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백신들이 임상 3상을 통과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바이오스태틱스 저널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약물 및 백신에 대한 40만 6,038건의 시험 및 2만 1000개 이상의 화합물 임상 성공 여부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에 따르면 전염성 질병 백신의 임상 3상 성공률은 85.4%로 나왔다고 해요. 아무튼 다른 신약들에 비해서 백신의 임상 3상 통과 확률이 비교적 높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만 따지면 여기 임상 3상에 있는 3개 중에서 2개 정도는 최종 성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 CM 부인이 RS 부인이 하는 질병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통계적인 확률 쪽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정식적인 과정을 밟지 않고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임상 3상을 하는 백신들이라서 기존의 확률을 적용해도 되는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신약들 중에서 백신 개발의 성공 확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백신 신약 개발에 한해서는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갈 확률이 58.2%니까 그러면 2상에서 최종 승인까지 갈 확률은 58.2% 곱하기 85.4%는 49.7%이기 때문에 여기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3개 중에서 적어도 1개는 성공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임상 2상에 있는 지카 바이러스 백신이나 코로나19 부스터샷이나 암 백신 같은 애들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1개는 성공하지 않을까요? 물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이긴 하지만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 50%는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을 경우에 확률이 50%에 수렴한다는 것이지 4번 정도의 작은 시도로는 4번 다 뒷면이 나올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임상 실험 중인 신약 개발 성공의 가능성을 저처럼 단순하게 전체 신약 성공 확률로만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저는 모더나가 이런 신약 개발을 성공할 확률이 기존의 평균적인 확률보다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mRNA를 이용한 가장 진보된 코로나19 백신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모더나와 화이자만 성공을 했다는 점. 그리고 2009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하버드 의과대학 유전학 교수인 잭 조스탁 박사가 모더나의 과학자문위원회 의장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 존슨앤존슨에서 16년간 근무한 펄 버튼 박사를 최고 의료 책임자로 영입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경영자가 그냥 경영인이 아니라 런던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심혈관 분야 및 세포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점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영자가 연구진들을 지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진짜 의학 박사인데 존슨앤존슨에서 16년이나 일을 한 경험까지 있는 경영자가 연구진들을 지휘한다면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스테판 방살이라는 모더나의 CEO인데요. 에콜 상트랄 파리에서 공학 석사학위를,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화학공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이런 방셀은 생물학에는 소질은 없었지만 기업 경영에는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CEO인데요. 방셀이 2011년 모더나 CEO로 부임 후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등과 같은 대형 제약사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2018년 12월 모더나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까지 했으니까요. 보이시죠? 이번 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버텍스와 같은 대형 제약사들에게 mRNA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총 1,800만 달러나 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다른 제약사들을 배타적 경쟁 관계로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모더나는 뛰어난 인재들이 기업을 이끌며 이런 신약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기에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 통계학 데이터로 그냥 산술적으로 성공 확률을 러프하게 계산해보면 일상에 있는 11개 중에서 13.8% 확률이니까 이 중에서 적어도 1개는 성공한단 말이고 여기 이상에 있는 5개 중에서 28.7%니까 여기서도 적어도 1개는 성공한다는 말이 돼요. 특히 여기 임상 2상에 있는 코로나19 부스터샷과 임상 1상에 있는 차기 코로나19 백신은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거의 100% 개발에 성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19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피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솔직히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이 다소 있더라도 그냥 그 부작용이 코로나19의 피해보다만 작다면 FDA에서 승인을 해줘 버릴 것만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이번 모더나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이게 기존에 개발한 코로나19 예방 mRNA 1273 백신이고 이게 새롭게 개발한 mRNA 1273.351과 mRNA 1273.211 백신인데요. 새롭게 개발한 mRNA 2173.351과 mRNA 2173.211 백신을 부스터 샷으로 맞으면 항체 유지가 더 잘 돼서 짱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이걸 정확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기존의 백신을 약간 변형한 부스터 샷을 맞으면 엄청 좋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지난 8월 13일 FDA에서 18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에게 모더나 백신을 이용한 3차 접종 부스터샷을 허가하는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면역 저하자뿐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도 부스터샷을 허가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임상 1상에 있는 차기 코로나19 백신도 금방 시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전 세계 119명의 면역학자, 전염병 연구자, 코로나19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코로나19는 풍토병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독감처럼 전 세계 사람들은 계속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부터는 지금의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19 백신을 내가 맞고 싶은 걸로 골라서 맞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실 건가요? 아니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맞으실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모더나의 다른 신약 개발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모더나는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각종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막대한 신약 개발 비용을 계속해서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채가 94억 달러인데 자본이 67억 달러이니까 이 둘을 나눠주면 부채 비율이 140%로 엄청나게 건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그냥 그럭저럭 보통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 커런트 에셋은 109억 달러이고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인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는 88억 달러이니까 이 둘을 나눠주면 유동비율은 1.24배로 이것도 그럭저럭 보통의 유동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모더나의 재무 상태가 그리 건강하지 못하니까 향후 신약 개발을 하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함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실패를 했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막대한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mRNA가 유망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향후 신약 개발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 때문에 모더나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으로 모더나는 완벽하게 흑자로 전환을 해버렸고 앞으로도 이런 흑자를 계속해서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적자로 재정 상태가 그리 건강하지 못한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벌써 이번 분기에만 30억 달러, 하나와 3조 3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기 때문에 다음 분기만 돼도 부채 비율은 확 줄어들 것이고 유동 비율은 확 올라갈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방금 봤던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들이 매출 대비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보시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그로스 프로핏이 매출의 73%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제약주가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인데요.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어 놓기만 하면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마진율이 나오는 것이고 제약주 같은 경우는 약값에 비해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마진율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더 미친 수치는 영업이익률이 매출 대비 70%에 이르고 순수익률은 64%에 육박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약주는 신약 개발이라는 한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로또를 노리고 우리는 제약주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리고 모더나 같은 신생 기업들은 기업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직이 방대하지가 않아요. 보이시죠? 모더나는 직원 수가 1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화이자는 78,500명, 존슨앤존슨 134,500명, 아스트라제네카 76,100명, 길리어드 사이언스 13,600명, 머크는 73,500명이나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그로스 프로핏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은 모더나와 다른 제약주들이 거의 비슷한데요. 매출 총이익에서 각종 영업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영업이익률은 모더나가 다른 제약주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번 분기에 코로나19 백신으로 엄청난 로또를 맞아서 이렇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모더나 같은 신생기업들은 원래 이렇게 새는 돈이 오래된 기업들에 비해서 작은 것이 특징이에요. 일단 직원 수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순수익률도 영업이익률과 같은 이유로 모더나가 월등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런 이유로 모더나는 이제 막 22배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장기투와는 다르게 전문가들은 모더나를 그리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최근 3개월 동안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12명이 모더나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이 중 5명은 매수 의견을, 5명은 보유 의견을, 2명은 매도 의견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향후 12개월 후 목표 주가는 최소 85달러에서 최대 463달러로 평균 291달러이네요. 그리고 이건 전문가들이 예상한 모더나의 EPS 예상치인데요. 이번 분기에 수익이 대박이 터져서 EPS가 6.46달러가 나왔는데 적어도 올해까지는 10달러 정도의 어마무시한 EPS가 나오겠다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의 수요가 당분간은 계속되겠다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스케일을 크게 한 예측치를 보면요. 2021년 순수익이 대박이 터지겠지만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줄어드는 2022년이 되면 순수익이 줄어들고 2023년이 되면 더 줄어들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2024년부터는 예측치를 내놓은 애널리스트의 숫자가 2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20년에 EPS가 적자였기 때문에 2021년은 전년 동기 대비 EPS 성장률이 계산이 안 돼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매출로 보여드려 볼게요. 2021년 예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2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예측치가 5%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2023년에 44%가 감소하겠다고 나온 예측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프긴 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4년부터는 예측치를 내놓은 애널리스트들이 4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할게요. 특히나 신약 개발이라는 로또 한 방에 있는 제약주들은 먼 미래의 매출이나 EPS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니까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모더나의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줄곧 내다 팔고만 있는데요. 최근 CEO인 스테판 방셀 아저씨가 9,000주씩 3번 총 27,000주를 팔았고요. 그리고 우리 스테판 호지 사장님이 최근에 3번에 걸쳐서 35,000주를 팔았네요. 그리고 최고 기술 운영 및 최고 품질 책임자를 맡고 있는 후안 안드레스 아저씨가 15,000주를 팔았네요. 그런데 사실 이건 큰 의미를 둘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임직원들이 가진 주식수가 3,100만 주가 넘는데 그 중에서 몇만 주 판 건 정말 작은 비중이니까요. 그런데 기관들은 모더나 전체 주식의 5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더나 주식은 여기 이 앤드류 텔프 아저씨가 이끌고 있는 베일리 기포드가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모더나 전체 주식의 11.43%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54만 주를 추가로 매수했네요. 그리고 뱅가드에서 최근 124만 주를 추가 매수했고 블랙록에서는 205만 주를 매도했네요. 그래서 이걸 전체 합쳐보면 기관들은 최근에 58억 5천만 달러만큼의 모더나 주식을 사고 15억 5천만 달러만큼의 모더나 주식을 팔아서 결과적으로는 기관에서는 모더나 주식을 43억 달러 순매수를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저 장기투의 총평을 내려볼게요. 일단 지금 모더나의 PER은 47배로 밸류에이션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코로나19 백신의 수요가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향후 12개월 후 순수익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기준으로 보면 향후 12개월 후 포워드 PER은 17배로 떨어지게 돼요. 이 말은 향후 12개월 후 지금의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현 주가 대비 176%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 만약 그때 가서 PER 프리미엄이 절반 정도로 깎여도 현 주가 대비 88% 정도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신약이 하나라도 성공을 한다면 그 신약이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가에 상관없이 꿈을 먹고 자라는 제약주의 특성상 미래에도 고 PER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모더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모더나는 이전에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극심한 변동성을 자랑하는 주식이니까 모더나에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심리적인 안전벨트를 꽉 매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요즘 전반적으로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의 순수익 성장률이 아주 좋네요. 모크는 이거 왜 이렇게 순수익 성장 예상치가 높은 걸까요?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